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오브, 5장, 그리고 오브로부터 얻는 교훈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왜 상품 시장은 20년 주기로 움직일까? 1983년 이후 유가가 기나긴 하락의 흐름을 이어간 건 수급 불균형 때문이었다. 1973년 이후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고유가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연해지자 기업과 소비자 모두 대대적인 방향 전환에 나섰다. 먼저 선진국 소비자들은 연비 좋은 소형 자동차에 대한 소비를 늘렸다. 1986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했던 포니 엑셀이 한 해에 16만 대 이상 팔렸던 것도 소형차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포드 행정부가 가솔린에 대해 약 14%의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 가솔린에 대해서는 1갤런당 10센트의 벌금을 물리는 등 세금 인상에 나선 것도 석유 소비를 위축시킨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표 5-5는 미국의 원유 소비와 국제유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유가가 급등한 지 약 2에서 3년 뒤부터 원유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일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대대적인 변신을 꾀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비용 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륙분과 심해 유전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점차 진정되면서 소련산 원유가 서방 세계에 대거 공급된 것도 변화를 유발한 요인이었다. 1965년까지만 해도 연 2억 톤에 불과하던 소련의 석유 생산량은 1980년대 초반 6억 톤까지 늘어났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유가는 1973년 1차 석유 파동 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왜 석유 생산량은 198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증가한 것일까? 필자도 이 의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덕분에 그 의문을 풀 수 있었다. 조금 길지만 그의 이야기를 인용해보자. 이제 납 광산을 개발하려는 사업가를 가정해보자. 그는 지난 25년간 새로 생산을 시작할 한 납 광산이 세계적으로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중국과 인도 경제의 고성장으로 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납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페인트나 휘발유, 최근 환경 오염 문제로 납의 사용이 줄어든 대신 납 촉전지에 대한 수요가 인도와 중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납 매장량이 많은 곳을 발굴해 광산을 개발하면 되지만 납 광산 개발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먼저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투자은행들은 납 가격이 10수년간 하락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납 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해 회의적일 것이다. 또한 환경단체와 정부는 납 광산 개발에 많은 규제를 가할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아마 짧게는 수년 혹은 10수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고 예산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이다. 다행히 이런 노력의 결과가 보상받아 납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개발자는 큰 돈을 벌게 된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쫓아 많은 사업가가 납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더 나아가 경제 위기가 발생해 납에 대한 수요가 일거에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균형점에서 이탈하는 순간 납 가격은 바닥을 모르는 추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10수년에 걸쳐 수백만 달러의 자금과 노력을 기울여 납 광산을 개발했으니 납 가격이 10에서 20% 하락한다고 해서 납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가격을 무시하고 생산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균형 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채산성이 떨어지는 납 광산이 문을 닫거나 납 촉전지 업체들이 보유한 납 재고가 다 떨어질 때까지 가격 인하 경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경영학계에서는 리드 타임이라고 지칭한다. 리드 타임은 주문에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주택이나 상품처럼 리드 타임이 긴 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1973년부터 시작된 고유가 시대가 10년 동안 이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돌이키기 어려운 가격 하락이 이어질 뿐이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발생한 걸프 전쟁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기도 했지만 수요가 줄면서 1980년대 초반 이후 약 20년에 걸쳐 저유가 흐름이 이어졌다. 5부로부터 얻은 교훈.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닉슨 쇼크 이후의 시장을 다룬 5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것이다. 금본위제의 족쇄에서 풀려난 중앙은행은 예전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정책을 취할 여력이 생겼다. 1980년처럼 금리를 20%까지 인상할 수도 있고 1983년처럼 3%대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1929년 대공황 당시에는 중앙은행들이 금본위제의 사슬에 묶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상주의에 빠져 있었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반면 1971년 이후 중앙은행이 자기 뜻대로 유연하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 순환의 주기도 길어졌고 자산시장의 진폭도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도표 5-6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 연준의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 국면에 도달하거나 상승하면 주식 가격이 급락하고 반대로 실질 정책 금리가 인하되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무위험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은 자금을 주식에서 채권 혹은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게 하며 이는 주식시장 수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둘째,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투자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고 이 과정에서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저축 성향이 강해져 경제 전체의 성장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 악화로 연결되며 주식 투자의 매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주식 가격의 하락은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을 유발해 추가적인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따라서 실질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경제 전체의 불황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 대목에서 조금 더 지적할 것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경기 순환이 점점 길어지고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미 경제분석국은 미국 경제가 언제 침체되고 또 언제 회복되는지를 판정하는데 이들은 국내 총생산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경우를 불황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1854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은 총 33번의 경기 순환을 기록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54년부터 1919년까지 금본위제가 강력하게 시행될 때 경기 순환의 평균적인 지속 기간이 48.2개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균 4년마다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던 셈이다. 그러나 1919년부터 1945년까지는 경기 순환의 평균 지속 기간이 53.2개월로 늘어났고 특히 1945년부터 2009년까지는 평균 69.5개월이 되었다. 이전보다 훨씬 호황이 길어진 셈이다. 참고로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 바닥을 기록한 후 이 책을 쓰는 현재 시점 2019년 2월까지 경기 확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1991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무려 128개월 동안 경기 확장이 이어졌던 때를 제외하고 역사상 두 번째로 긴 확장 국면이다. 물론 금본위제의 폐지가 좋은 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인플레 압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육부에서 다를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책 당국이 적절하게 자산 시장의 버블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육부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시간 6부에서는 일본 경제는 어떻게 무너졌나 1장과 2장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